음악 토론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분 저희 패널분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토론 한 10분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론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실 동안에 저희 연구원들께서 주시면서 2개의 질문 정도 저희들이 받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제자 2분과 4분 패널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 박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개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신영철 연구위원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아이들 과연 얼마나 정치를 알까요? 그리고 중립적으로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알아도 될 것을 학생 시절에 미리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면서 아까 우리 법제 저 연구원님하고 비슷합니다. 가르치면서 스스로 사상과 이념, 정치적 생각들이 자리 잡게 하면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적 사고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교육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 조우재 수석 교사님 그 발제문에 토론문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 합의가 되는 내용만 교육을 하느냐, 그리고 어느 학년 수준에서는 논쟁이 되는 내용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는 학생들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합의에 의한 교육만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합의나 아니면은 합의가 되지 않는 것들 중에 어떤 걸 교육을 할 것이냐, 결국 이 교육과정 결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면은 평소에 계속 의견 수렴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턱 내놓고 이걸로 강행하겠다가 아니라 평소에 어떤 내용은 이 과목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 거 어떤 거 개선해야 될까요? 이해관계자들한테 다 듣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중에 상충되는 게 있으면은 서로 대화를 시키고, 그래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받고, 이게 이제 논쟁 수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을 내놨더니 이거 우리에 대한 반론이 저게 나가면 불리할 것 같네, 아예 뺍시다, 이럴 수도, 이런 합의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 초당파적인 의견 수렴의 역할을 지금 못 해버린 거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중립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학생이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회화 교육이잖아요. 이걸 부모가 집에서 교육시키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부모의 교육의 권리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있고, 학교가 교육을 시키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여러 입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입장들이 갈등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교육을 시켜야 될 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의견들이 갈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교육 과정이 하나의 의견만 취하게 되면 나머지 국민은 없는 셈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이 자기들의 뜻에 안 맞는 거를 표현과 연구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한다고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정부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보게 되면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내가 볼 때 저거는 혐오스러운 의견이야, 그러니까 혐오 표현으로 처벌해야 돼. 이게 바로 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의식이고 인권에 반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달라면, 그 독일의 학자가 그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좌파 성향의 학자인데, 상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내가 들어줘야 된다. 불편하더라도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갈등 수업의 원래 취지가 뭐였냐면은,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거를 사회에 나가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갈등의 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학교의 사회교육, 정치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독일에서는 뭐 사회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현상의 재반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모든 갈등을 다 교육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든 논의하다 보면 결정되는 그러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 소개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그리고 학생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성숙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요 개념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합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년 대화를 해야 되죠. 그 장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독일도 10년 토론하다가 지쳐가지고 야 서로 각자 교육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에 약간 보충드리면요, 제가 현장 교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정치라는 것만 빼버리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 이 의미를 균형적 사고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을 균형적 사고를 가진 학생으로 길러내는 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 스스로 내가 균형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균형적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거기에서 비판적 사고는 그 비판적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편향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인이 비판적 사고를 하는 유전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너는 스스로 중립적인 관점에서 좌우를 모두 동시에 보아야 한단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몸으로 체득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대답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현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첫 번째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국정교과서 재추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아까 우리 그 마지막 토론자님께서 조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교육감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좀 논의 흐름이 좀 바뀌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교육계에서 이제 직선제만 이제 고집을 해왔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도 이제 그 교육감 선출제도만 바꿔가지고 교육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거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감 선출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그러면 정당 표방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러닝메이트나 아니면 이제 임명제 방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시도지사들은 다 또 정파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이제 이 논란은 그대로 또 재현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교육감이 바뀌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이제 그대로 시도지사가 바뀌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감 선출제도를 바꾸는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올해 거는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을 이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올해만 이제 심의 의결한 후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놓은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교육과정을 이제 개정을 한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위원회가 좀 잘 굴러가야 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직제나 이런 것들도 좀 너무 적어가지고 28명밖에 안 되죠. 상임위원 3명 빼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 기능을 좀 다하기는 지금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 심의 의결권을 아예 고시권까지 지금 당장 부여한다고 해도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 교육과정 편성 문제가 앞으로 이제 국가교육과정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해서 고시하고 이 부분이 교육부가 주도로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 구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특히 올해 연말에도 그런 모습은 안 나왔으면 싶은데 혹시나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라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합의가 잘 안 되고 시한은 다가오니까 다수결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국가교육과정 또 국가교육위원회 취지에 부합하는가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도 있었는데 또 시간 관계상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 혹시 플로어에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시간의 압박은 받고 있지만은 정리하도록 괜찮겠습니까? 네. 네, 오늘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에 와서 발제하신 분이랑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2020년에 서울시내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고 현재 서울사립교장의 서울교육연구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있으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많은 과제를 안고 갑니다. 제가 이동란 그 지정 토론자에게 그 마지막 그 페이지 126쪽에 제가 생각이 고라한지 모르지만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이렇게 수정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생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그냥 성건강과 권리로 하면 어떤가 생각을 제가 불현듯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생식의 단어를 넣게 된 입법의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이제 입법 과정은 아니고 이제 교육부의 그 정책 연구진이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이제 수정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어떤 용어가 적절한지는 저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재생산이라는 표현이나 생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럼 결국 이제 뭘 담으려고 하느냐? 그 바로 아랫줄에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성취기준 해설에 보면 성, 임신, 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 휴가 등의 권리 요거를 이제 압축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재생산 또는 성생식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임신, 출산과 관련된 내용 이것을 좀 포괄하는 용어를 뭐로 쓰는 게 적절한가?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적절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제안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그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게 재생산의 권리가 여성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재생산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내가 재생산을 할 건지 죽일 건지 결정할 권리가 여성한테 있다. 그게 재생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들어가면 태아는 그냥 마구 죽여도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20대 여성들 80% 이상이 낙태는 해도 된다.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5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생명 존중, 태아 생명 존중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이 성교육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성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네, 오늘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중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포괄적 성교육을 일방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란 입법조사연구관님께서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에 12월 30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헌법학자들, 법률가들한테 다 우리가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12월 31일을 넘겨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문제가 되냐면 7년 전에 만들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서
모든 설계를 지난 정부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현 정부가 국가정책을 펴려고 해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 규정, 현 정부가 정책을 아무것도 반영시킬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정부에서 잘못 모든 것을 설계해 놓은 것 그대로 새로운 정부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지난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앞으로 5년이 아니라 7년, 기간이 연장돼서 지난번에 5년이 될 걸 7년으로 연기게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2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도 이러한 잘못된 교육 과정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대통령실에도 분명히 제가 면담에서 얘기도 했고요. 저는 국민희망 교육위원회 공동대표며 자유과실적 국민 공동대표인 교육적이 있고 시민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만일 그 입법 조사연구관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그냥 본인이 아는 내용을 공표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학교의 교사들이 교총에서도 이게 그냥 전문가가 한 얘기니까 다 맞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입법조사연구관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경우, 지금 방송에 다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리고 헌시 규정과 효력 규정을 착각하고 계신 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가 지금 있고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강행 처리가 되면 국가교육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명 소수가 이걸 다 판단 못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다 연구를 다 해야겠어요. 8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곳곳에 다 뿌려놓은 내용을, 이 내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동란 입법조사연구관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어떤 느낌이신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 올해 연말까지 해서 이제 부칙에다가 심의 의결해서 고시하도록 이제 해놓은 거는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법 해석이나 아니면 뭐 필요한 경우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을 지키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제 규정은 이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제 뒤로 미뤄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키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마치 거쳐야 되는 절차 정도로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게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제때 출범을 했어도 법 시행일 날 바로 착수해서 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좀 심의 의결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심의하고 가자. 이 부분들은 좀 논의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이요.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뭐 달리 더 말씀을 드릴 건 없겠지만 지금 2022 교육과정을 왜 꼭 개정해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논의 많이 필요한데 교육계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좀 안 됐어요. 교육과정학자들도 개정하라고 하니까 참여해서 개정을 하는데 왜 지금 이걸 꼭 개정해야 하는가? 만약에 미래 수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만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수준교육과정, 그래서 네이밍이 없잖아요. 국가교육과정을 무엇을 위한, 또 무엇을 하기 위한,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론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어차피 시한에 쫓겨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입장이 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저희들이 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헌법적 가치를 지니면서 균형적 사고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길러내는데 저희들이 학생 교육에 있어서 좀 힘을 모으면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여기 발제자 두 분과 네 분 패널 토론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